1973년에 몹시 춥고 스산했던 겨울. 세계 최강국 미국의 거리는 전에 없던 기묘한 절망감으로 휩싸여 있었습니다. 주유소 앞에는 기름을 넣기 위해 새벽부터 몰려든 자동차들이 끝이 보이지 않을 정도로 길게 줄을 서 있었고, 주유기에는 판매용 기름이 없다는 팻말이 덩그러니 매달려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추위 속에서 분노하며 서로 주먹 다짐을 벌였고, 도로의 제한 속도는 강제로 하향 조정되었으며, 화려함을 자랑하던 미국의 크리스마스 트리, 조명마저 꺼져버렸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물자 부족 사태가 아니었습니다. 한때 세계를 호령하던 거대한 제국의 심장박동이 서서히 멈춰가는 극도의 공포이자 굴욕이었습니다. 우리는 흔히 패권국의 몰락이라고 하면 하늘을 뒤덮는 전투기나 도시를 잿더미로 만드는 핵폭탄의 버섯구름을 상상하곤 합니다. 하지만 현실의 역사는 훨씬 더 차갑고 조용하게 굴러갑니다. 1970년대 초반,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무릎 꿇게 만든 것은 소련의 첨단 무기도 무장한 적군의 상륙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지구 반대편, 뜨거운 모래 사막 아래 깊은 곳에 묻혀있던 검고 끈적끈적한 액체, 바로 원유였습니다. 이 거대한 위기의 씨앗은 사실 몇 년 전부터 이미 잉태되어 있었습니다. 1971년, 당시 미국의 대통령은 전 세계를 향해 충격적인 선언을 합니다. 이른바 닉슨 쇼크입니다. 베트남 전쟁의 수렁에 빠져 막대한 전비를 쏟아붓던 미국은 걷잡을 수 없는 인플레이션에 직면해 있었습니다. 미국이 종이를 마구 찍어내어 돈을 만들자 달러의 가치를 의심하게 된 유럽 국가들은 미국에게 달러를 줄 테니 약속대로 금을 내놓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금고는 이미 바닥을 드러내고 있었죠. 결국 미국은 달러를 금으로 바꿔주는 금태환 정지를 선언해버립니다. 이 선언은 사실상 미국의 달러가 더 이상 황금이라는 절대적 가치에 의해 보증받지 못하는 그저 흔한 종이 조각으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것을 의미했습니다. 기축통화국으로서의 권위가 치명상을 입은 것입니다. 황금이라는 방패를 잃어버린 미국 경제는 한없이 취약해졌습니다. 그리고 그 가장 뼈아픈 약점을 정확히 파고든 것이 바로 1973년의 원유 대란이었습니다. 중동에서 전쟁이 발발하자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미국과 서방 세계에 분노한 아랍의 산유국들은 역사상 유례없는 결단을 내립니다. 그들은 원유를 단순한 수출품이 아닌 서방의 숨통을 권 수 있는 강력한 정치적 무기로 탈바꿈시켰습니다. 아랍의 산유국들은 미국에 대한 석유 금수 조치를 단행했고, 국제 유가는 순식간에 4배나 폭등해버렸습니다. 황금을 잃어버려 돈의 가치가 흔들리는 상황에서 산업의 피와 살이라 할 수 있는 에너지마저 뚝 끊겨버린 것입니다. 공장의 기계는 멈춰섰고, 물가는 하늘 높은 줄 모르고 치솟았으며, 실업자들은 거리로 쏟아져 나왔습니다. 건국 이래 끊임없이 팽창하며 승승장구하던 미국인들은 처음으로 미국의 시대가 여기서 끝날지도 모른다는 짙은 패배감에 사로잡혔습니다. 막강한 항공모함 전단과 수천 기의 핵미사일을 보유하고 있었지만 그것으로 중동의 모래사막 밑에 있는 석유를 강제로 퍼올릴 수는 없었습니다. 만약 군사력을 동원한다면 그것은 곧바로 소련과의 전면전으로 이어질 것이 뻔했기 때문입니다. 절체절명의 위기였습니다. 누구의 눈에도 미국의 패권은 수명을 다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세계의 경제학자들과 언론들은 앞다투어 미국식 자본주의의 몰락과 서방 세계의 붕괴를 예언했습니다. 달러의 시대는 저물고 새로운 권력의 중심이 사막의 산유국들로 이동하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의 진정한 반전은 가장 절망적인 순간, 가장 보이지 않는 곳에서 잉태되는 법입니다. 전 세계가 미국의 처참한 몰락을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던 바로 그 순간, 워싱턴 백악관의 차가운 밀실 안에서는 전혀 다른 판이 짜여지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총이나 대포 대신 세계 경제의 근본적인 규칙 자체를 바꿔버릴 생각에 몰두하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끝났다고 믿었던 그 절망의 겨울 한가운데서 세계를 다시 자신들의 발밑에 영원히 종속시킬 위대하고도 잔혹한 생존 계획이
조용히 완성되어 가고 있었던 것입니다. 1973년 전 세계의 시선은 텅 빈 미국의 주유소가 아니라 뜨거운 태양 아래 빛나는 중동의 사막, 특히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도 리야드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곳에는 당시 세계 경제의 목줄을 틀어쥐고 있던 단 한 사람, 파이살 국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단순히 석유가 많이 나는 나라의 운 좋은 군주가 아니었습니다. 아랍 세계의 긍지를 지키고자 했던 확고한 신념의 소유자였고, 무엇보다 사막 아래 묻힌 이 검은 액체가 단순한 에너지원을 넘어 세계의 질서를 재편할 수 있는 치명적인 무기라는 사실을 역사상 가장 뼈저리게 깨달은 인물이었습니다. 그해 10월, 이집트와 시리아의 기습 공격으로 크에 키프르 전쟁, 즉 제4차 중동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초반에는 아랍연합군이 기세를 올리며 승기를 잡는 듯 했지만 미국이 이스라엘을 구출하기 위해 대규모 무기와 물자를 긴급 지원하면서 전세는 순식간에 이스라엘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아랍 세계는 걷잡을 수 없는 분노에 휩싸였습니다. 수많은 피를 흘리고도 서방의 막강한 군사력과 경제력 앞에서는 번번이 굴욕을 겪어야 했던 뼈아픈 역사가 다시 한번 반복되려 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무언가 크게 달랐습니다. 과거의 아랍 지도자들은 전선에서 칼과 총으로만 맞서려 했지만 파이살 국왕은 서방 세계의 가장 깊고 취약한 급소를 조용히 겨냥했습니다. 바로 그들의 거대한 산업 구조를 쉴 새 없이 뛰게 만드는 심장의 혈액, 원유였습니다. 파이살 국왕의 주도 아래 아랍 석유 수출국 기구는 이스라엘을 지원하는 국가들에게는 석유를 단 한 방울도 팔지 않겠다고 선언했습니다. 그리고 매월 단계적으로 석유 생산량을 줄여나가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가장 치명적이고도 조용한 폭격이었습니다. 핵폭탄은 지정된 도시 하나를 물리적으로 파괴하지만 석유 밸브를 잠그는 행위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전 세계의 공장 가동을 멈추게 하고 글로벌 물류망을 마비시키며 강대국의 근간을 소리 없이 무너뜨릴 수 있었습니다. 20세기를 지배하는 가장 강력하고 무서운 무기는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나 바다를 호령하는 항공모함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우리가 가진 절대적인 생존 자원을 당신들에겐 팔지 않겠다는 지극히 단순하고도 차가운 거절 그 자체였습니다. 사막에서 뿜어져 나오는 검은 황금은 이제 전 세계를 통제하는 절대 권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엄청난 오일 쇼크 속에서 런던의 화려한 금융가부터 도쿄의 첨단 산업 단지까지 모든 자본주의 국가들이 중동의 눈치를 살피며 쩔쩔매기 시작했습니다. 콧대 높고 오만했던 서방의 외교관들은 굴욕을 무릅쓰고 사우디아라비아로 날아가 제발 기름을 팔아달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불과 몇십 년 전만 해도 낙타를 타고 모래바람 속을 유랑하던 베두인의 후예들이 이제는 서구 열강의 심장부를 움켜쥐고 흔드는 세계 제1의 권력자로 군림하게 된 것입니다. 전례 없는 엄청난 달러가 사막으로 쏟아져 들어왔고 파이살 국왕은 이 힘의 원리를 완벽하게 이해하고 통제했습니다. 미국은 단순한 분노를 넘어선 짙은 공포와 무력감을 느꼈습니다. 아무리 압도적인 군사력을 자랑하는 초강대국이라 할지라도 엔진을 돌릴 기름이 공급되지 않는다면 수많은 탱크와 전투기는 그저 거대한 고철 덩어리에 불과했습니다. 다급해진 워싱턴의 강경파들 사이에서는 최후의 수단으로 군대를 동원해 중동의 유전을 강제로 점령해야 한다는 극단적인 주장까지 터져 나왔습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그것은 자멸을 의미하는 불가능한 선택이었습니다. 만약 미군이 원유를 빼앗기 위해 중동의 심장부로 진격한다면 이는 냉전의 거대한 축이었던 소련에게 군사적 개입에 완벽한 명분을 쥐어주는 꼴이 될 것이며 결국 제3차 세계대전이라는 파멸적인 결과로 이어질 것이 너무도 자명했기 때문입니다. 물리적인 힘으로 이 거대한 위기의 사슬을 끊어낼 수 없다는 것을 깨달은 미국은 결국 무력보다 훨씬 더 정교하고 날카로운 우회로를 찾아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총알이나 폭탄처럼 굉음을 내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지만 전 세계의 불을 진공청소기처럼 빨아들일 수 있는 종이 한 장으로 이루어진 교묘한 시스템이 필요했습니다. 군사적 점령이 불가능하다면
그들은 사우디아라비아로 쏟아져 들어가는 그 막대한 불을 향해 세상에서 가장 우아하면서도 치명적인 덫을 놓아야만 했습니다. 이 절망적인 체스판을 뒤집기 위해 미국 정부는 총을 든 군인이나 화려한 언변의 외교관이 아닌 아주 특별한 이력을 가진 한 남자를 중동의 뜨거운 모래바람 속으로 은밀히 밀어넣게 됩니다. 1974년 워싱턴의 공기는 짙은 패배감으로 무겁게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총과 대포로는 중동의 모래사막 밑에 묻힌 기름을 강제로 끌어올릴 수 없다는 뼈아픈 현실 앞에서 미국의 수뇌부는 완전히 새로운 차원의 전쟁을 준비해야만 했습니다. 물리적인 군사력이 통하지 않는다면 이제 남은 무기는 단 하나, 바로 자본주의의 가장 깊은 곳을 꿰뚫어보는 금융의 힘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보이지 않는 경제전쟁의 최전선에 한 남자가 등장합니다. 그의 이름은 윌리엄 사이먼, 당시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는 전통적인 의미의 우아한 외교관도, 훈장을 주렁주렁 단 위압적인 장군도 아니었습니다. 사이먼은 뉴욕 월스트리트의 무자비한 생존 경쟁에서 살아남은 뼛속까지 차가운 계산으로 무장한 채권 거래원 출신이었습니다. 숫자의 흐름을 읽고 돈의 길목을 장악하는 데 있어서는 타의 추종을 불허하는 승부사였죠. 군 수뇌부와 정치인들이 텅 빈 주유소와 치솟는 물가를 보며 공포에 질려 있을 때 월스트리트의 두뇌를 가진 사이먼은 완전히 다른 곳을 주시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기름이 끊긴 미국의 뼈아픈 상처를 보는 대신 기름을 비싸게 팔아 천문학적인 돈을 긁어모으고 있는 사우디아라비아의 금고 안을 들여다보았습니다. 유가가 단기간에 4배나 폭등하면서 사우디아라비아에는 그들이 건국 이래 한 번도 본 적 없는 상상을 초월하는 막대한 달러가 폭포수처럼 쏟아져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모두가 아랍의 산유국들이 세계 최고의 부자가 되었다며 두려워하고 부러워할 때 사이먼은 승부사 특유의 직감으로 상대의 가장 치명적인 약점을 간파해냈습니다. 벼락부자가 된 국가의 가장 큰 위기는 돈이 부족하다는 것이 아닙니다. 그 산더미 같은 돈을 안전하게 숨겨둘 곳이 세상 어디에도 없다는 사실. 바로 그것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에 드리워진 가장 짙은 그림자였습니다. 당시 중동은 언제 터질지 모르는 거대한 화약고였습니다. 이스라엘과의 군사적 긴장은 최고조에 달해 있었고 이념의 지도를 넓히려는 소련의 위협이 주변국들을 서서히 덮치고 있었으며 아랍 내부의 정치적 불안정성 역시 극심했습니다. 만약 전쟁이 다시 발발하거나 내부에서 쿠데타라도 일어난다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손에 쥔 그 막대한 부는 하루아침에 신기루처럼 사라지거나 적들의 전리품이 될 것이 뻔했습니다. 아무리 많은 달러를 모래사막 아래 튼튼한 금고에 쌓아둔다 한들 그것을 지킬 압도적인 방패가 없다면 그 돈은 축복이 아니라 오히려 왕실의 목숨을 노리는 치명적인 독약이나 다름없었습니다. 사이먼은 바로 이 지점에서 절망에 빠진 미국을 구원할 완벽한 교집합을 찾아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넘쳐나는 돈을 영원히 안전하게 지켜줄 절대적인 무력이 필요했고 미국은 붕괴 직전의 경제를 되살리기 위해 막대한 자금과 안정적인 석유 공급망이 간절했습니다. 금태환 정지로 인해 종이 조각이 되어버릴 위기에 처한 달러에 다시 생명을 불어넣을 유일한 방법은 바로 그 종이돈에 아랍의 검은 피를 수혈하는 것뿐이었습니다. 사이먼의 머릿속에서는 세계 경제의 흐름을 영원히 바꿔놓을 너무도 대담하고 잔혹한 금융의 체스판이 완성되고 있었습니다. 그는 즉시 이 비밀스러운 구상을 들고 수뇌부를 설득했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외교적 타협이 아니라 제국의 명운을 건 거대한 도박이었습니다. 실패한다면 미국의 시대는 영원히 종말을 맞이할 것이고 성공한다면 미국은 총 한 방 쏘지 않고도 전 세계의 부를 통제하는 거대한 괴물로 부활할 것이었습니다. 은밀한 재가를 얻어낸 윌리엄 사이먼은 모든 공식적인 외교 이전을 뒤로한 채 아주 비밀스러운 여정에 오릅니다. 1974년 7월 숨이 턱턱 막히는 뜨거운 여름날이었습니다. 사이먼을 태운 비행기가 워싱턴을 떠나 섭씨 50도를 오르내리는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공항을 향해 조용히 날아올랐습니다. 그의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이스라엘을 구했던 최신형 무기의 카탈로그와 월스트리트의 가장 정교한 금융계약서가 나란히 들어 있었습니다. 그에게 주어진 임무는 단 두 글자, 살거나 죽거나 둘 중 하나였습니다. 과연 인적 드문 제다의 밀실에서 마주 앉은 두 제국의 대리인들은 어떤 치명적인 거래를 주고받았을까요? 1974년 7월, 홍해 연안의 항구 도시 제다에 도착한 윌리엄 사이먼 일행을 맞이한 것은 섭씨 40도를 훌쩍 넘는 맹렬한 열기와 그보다 더 숨 막히는 정치적 긴장감이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을 향해 원유 수출을 전면 금지하며 적대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냈던 나라입니다. 미국이 이스라엘의 가장 든든한 후원자라는 사실은 아랍 세계에서 결코 용납될 수 없는 원죄와도 같았습니다. 그런 미국의 최고위 경제 관료가 사우디아라비아의 심장부로 제 발로 걸어 들어왔으니 왕실 회의실에 마주 앉은 양측의 분위기는 차갑게 얼어붙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의 수뇌부들은 속으로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콧대 높은 미국의 재무부 장관이 이 먼 사막까지 굳이 직접 날아온 이유는 너무도 뻔했습니다. 치솟는 인플레이션과 텅 빈 주유소 때문에 폭동 직전까지 간 미국 경제를 살리기 위해 제발 기름값을 낮춰달라고 애원하러 온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들은 미국이 이스라엘에 대한 군사적 지원을 대폭 줄이겠다는 정치적 굴복을 대가로 원유 증산을 구걸할 것이라 굳게 믿으며 한껏 여유로운 태도로 협상을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승자의 여유이자 엄청난 오일머니를 거머쥐고 벼락부자가 된 신흥 권력의 오만이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철통 같은 보안 속에서 비밀 회의가 시작되고 윌리엄 사이먼이 입을 여는 순간 사우디아라비아 측의 모든 예상은 보기 좋게 빗나가고 맙니다. 사이먼은 원유 가격을 당장 낮춰달라는 말을 단 한마디도 꺼내지 않았습니다. 당장 숨통을 틔우기 위해 석유 생산량을 늘려달라고 사정하지도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는 유가가 배럴당 얼마까지 치솟든 중동의 산유국들이 기름값을 얼마나 턱없이 올리든 미국은 기꺼이 그 비싼 가격을 지불할 용의가 있다는 충격적이고도 뜻밖의 태도를 보였습니다. 이것은 당시 상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기묘한 장면이었습니다. 전 세계가 기름값이 너무 비싸서 국가 부도를 걱정할 지경에 이르렀는데 정작 석유 파동에 가장 큰 타격을 입고 휘청거리는 미국의 장관이 기름값 자체에는 전혀 관심이 없다는 듯 행동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 관리들의 오만했던 눈빛에 짙은 당혹감이 스쳤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남자는 무엇을 원해서 그 굴욕을 견디며 지구 반대편의 적국 한가운데로 걸어 들어온 것일까요? 사이먼은 얄팍한 상인처럼 물건값을 깎으려 드는 대신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이 화려한 궁전의 침실에서 밤마다 겪고 있는 가장 깊고 어두운 공포를 정확히 찔렀습니다. 그는 책상 위에 세계 최강의 군사력을 자랑하는 미국의 최첨단 무기 목록과 그 어떤 적의 침공도 막아내겠다는 포괄적인 군사 안보, 보장 조약 문서를 조용히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마치 범죄 조직의 보스처럼 절대 거절할 수 없는 묵직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우리는 당신들이 원하는 만큼 기름값을 비싸게 받도록 내버려 둘 것입니다. 그로 인해 당신들의 금고가 터져나갈 만큼 막대한 국부를 쌓아도 결코 간섭하지 않겠습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영토 확장을 노리는 소련의 탱크도 이웃 아랍 국가의 호전적인 군대도 심지어 당신들이 그토록 두려워하는 이스라엘조차도 감히 그 금고와 당신들의 영토를 노리지 못하도록 우리 미군이 완벽하게 방어해 주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영원한 생존과 흔들림 없는 권력을 초강대국 미국이 직접 피를 흘려가며 보증하겠다는 뜻입니다. 그것은 단순한 최신 무기 판매 계약이 아니었습니다. 한 국가의 안위와 왕실의 명운을 통째로 미국이라는 거대한 안보 우산 아래로 편입시켜 주겠다는 인류 역사상 가장 압도적이고 매혹적인 생명보험이었습니다. 사방이 적으로 둘러싸인 채
언제 내부의 쿠데타나 외부의 침략으로 권력을 잃을지 몰라 전전긍긍하던 파이살 국왕과 사우디 왕실에게 이것은 그야말로 칠흑 같은 사막에서 만난 구원의 빛이었습니다. 미국은 구차한 육아 인하를 요구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근원적인 두려움을 영원히 해결해주는 대신 완전히 다른 차원의 무언가를 원했던 것입니다. 자존심 강하고 철저한 아랍 민족주의자였던 파이살 국왕조차 이 치명적인 안보의 유혹 앞에서는 흔들릴 수밖에 없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 미국을 그토록 증오하며 석유 금수 조치라는 칼을 빼들었던 그가 결국 이 차가운 월스트리트 출신 장관의 제안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이게 된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국은 자국의 막대한 자본과 세계 최고의 군사력을 동원해 남의 나라 왕실을 지켜주는 대신 도대체 어떤 엄청난 대가를 요구했던 것일까요? 파이살 국왕이 수락한 그 조건은 대체 무엇이었기에 훗날 전 세계의 궤도를 완전히 뒤틀어버리게 되는 것일까요? 제다의 굳게 닫힌 문비 뒤에서 윌리엄 사이먼이 내민 청구서는 너무나도 단순해서 오히려 섬뜩할 정도였습니다. 미국이 사우디아라비아 왕실의 영구적인 안전을 보장하고 세계 최고의 첨단 무기를 제한 없이 공급해주는 대가는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그것은 원유의 생산량도 저렴한 가격도 아니었습니다. 오직 앞으로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 수출하는 모든 석유의 결제 대금을 오로지 미국 달러로만 받으라는 지극히 간결한 조건이었습니다. 처음 들으면 이것이 왜 그토록 치명적인 거래인지 단번에 와닿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물건을 팔고 돈을 받는 것은 당연한 일이고 당시 달러가 가장 널리 쓰이는 돈이었으니 그저 결제 수단을 통일하자는 실무적인 제안처럼 들릴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역사와 경제의 톱니바퀴가 맞물려 돌아가는 이면을 들여다보면 이 짧은 문장 하나가 품고 있는 파괴력은 그야말로 상상을 초월하는 것이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 닉슨 대통령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했을 때 미국 달러는 황금이라는 든든한 보증 수표를 잃어버린 상태였습니다. 세계 각국은 언제 종이 조각으로 변할지 모르는 달러를 불안한 눈빛으로 바라보고 있었죠. 돈의 가치는 그 돈을 보증해주는 실체가 있을 때만 유지됩니다. 황금의 시대가 저물어버린 그 절체절명의 위기 속에서 윌리엄 사이먼은 황금을 대체할 완벽하고도 새로운 담보물을 찾아낸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현대 산업 문명의 혈액이자 단 하루라도 없으면 전 세계의 공장과 자동차가 멈춰버리는 검은 황금, 석유였습니다. 만약 세계 최대의 산유국인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직 달러로만 석유를 팔겠다고 선언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한국이나 일본 혹은 유럽의 수많은 국가들은 당장 국가의 엔진을 돌리기 위해 사우디아라비아로 달려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들이 가져간 자국 화폐나 금괴는 모두 거절당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오직 미국 달러만 받겠다고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전 세계 모든 국가는 석유를 구하기 위해 싫든 좋든 반드시 미국 달러를 확보해야만 하는 절대적인 운명에 처하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미국이 쳐놓은 가장 우아하고도 잔혹한 덫, 이른바 페트로달러 체제의 탄생이었습니다. 미국의 달러는 더 이상 지하 금고에 잠들어 있는 차가운 금덩어리에 의존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전 세계가 매일같이 소비하고 불태워 없애는 석유가 존재하는 한 달러에 대한 수요는 결코 마르지 않는 영원한 생명력을 얻게 된 것입니다. 총 한 방 쏘지 않고 그저 결제 화폐를 지정하는 종이 한 장의 계약서로 미국은 전 세계를 다시 달러의 지배 아래 무릎 꿇렸습니다. 이스라엘의 편을 들었다는 이유로 미국을 맹렬히 비난하며 석유 금수 조치를 내렸던 아랍의 맹주가 아이러니하게도 무너져가던 미국의 패권을 가장 강력한 형태로 부활시켜주는 구원자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이 거래는 피와 종이돈으로 맺어진 세기의 미략이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군의 총검을 얻어 왕조의 피를 보존했고 미국은 사막의 석유를 인질 삼아 달러라는 종이돈에 무한한 권력을 불어넣었습니다. 두 제국의 이익이 완벽하게 교차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여기서 이야기가 끝난다면 이것은 그저 교과서에 나오는 흔한 경제사의
불과할 것입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달러로만 석유를 팔게 만든 것은 윌리엄 사이먼이 짠 거대한 판의 절반에 불과했습니다. 미국은 달러의 가치를 지키는 것만으로는 충분하지 않았습니다. 당시 미국은 심각한 재정 적자에 시달리고 있었고 당장 텅 빈 국가의 금고를 채워 넣을 엄청난 현금이 절실하게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달러로 석유를 사기 위해 전 세계의 돈이 사우디아라비아로 빨려 들어가고 있다면 미국은 그 천문학적인 돈을 다시 미국 땅으로 되가져올 방법이 필요했습니다. 사이먼의 낡은 서류 가방 안에는 아직 세상의 빛을 보지 못한 두 번째 비밀 조항이 숨겨져 있었습니다. 무려 40년이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 그 누구도 알아채지 못했던 가장 은밀하고도 놀라운 거래의 진짜 실체가 이제 막 모습을 드러내려 하고 있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전 세계에 파는 모든 원유의 결제 대금을 오직 미국 달러로만 받기로 한 첫 번째 합의는 거대한 계획의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윌리엄 사이먼의 머릿속에는 훨씬 더 크고 치밀한 두 번째 퍼즐 조각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상상해 보십시오. 전 세계의 국가들이 원유를 사기 위해 미국 달러를 모아 사우디아라비아로 보냅니다. 중동의 금고에는 다 쓰지도 못할 천문학적인 달러가 산더미처럼 쌓여갑니다. 반대로 미국을 비롯한 석유 소비국들의 달러는 썰물처럼 빠져나갑니다. 만약 그 막대한 돈이 사막의 금고 안에서 잠들어 버리거나 다른 나라의 은행으로 흘러간다면 미국 경제는 심각한 자금 유출로 인해 붕괴를 피할 수 없게 됩니다. 사이먼이 내민 두 번째 비밀 조건은 바로 이 돈의 흐름을 미국으로 다시 되돌리는 완벽한 회수장치였습니다. 그는 파이살 국왕에게 제안했습니다. 당신들이 석유를 팔아 벌어들인 그 엄청난 달러를 가장 안전하게 보관하고 불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미국 정부가 발행하는 국채를 사들이는 것이라고 말입니다. 미국 정부가 돈을 빌렸다는 증서인 국채를 사면 미국은 이자를 쳐서 갚아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세계 최강국의 군사력이 보증하는 가장 안전한 금고가 바로 미국 재무부라는 논리였죠. 이것은 경제학 역사상 가장 기막히고 경이로운 마법이었습니다. 미국이 종이를 인쇄해서 달러를 만들어 사우디아라비아에 석유를 삽니다. 그러면 사우디아라비아는 그 달러를 다시 미국 정부에 빌려주고 이자를 받습니다. 결과적으로 미국은 석유를 얻고 그 석유를 사느라 지불했던 돈마저 고스란히 다시 미국의 국고로 돌아오는 셈입니다. 텅 비어있던 미국의 국가 금고는 중동에서 쏟아져 들어오는 막대한 오일머니로 순식간에 채워졌고 이 돈은 당시 막대한 지출로 허덕이던 미국 정부의 재정 적자를 감쪽같이 메워주었습니다. 월스트리트에 거대한 진공청소기를 설치해두고 전 세계의 불을 빨아들이는 것과 같았습니다. 하지만 이 완벽해 보이는 계획에는 아주 치명적인 정치적 약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불과 몇 달 전까지만 해도 미국을 응징하겠다며 석유 수출을 중단했던 아랍의 맹주 사우디아라비아가 뒤로는 몰래 적국인 미국 정부의 살림살이를 지원하고 있다는 사실이 발각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다른 아랍 국가들은 파이살 국왕을 배신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중동 전체가 엄청난 혼란의 소용돌이에 빠질 것이 뻔했습니다. 이 거대한 비밀을 지키기 위해 미국 정부는 또 한 번의 놀라운 조치를 취합니다. 미국 재무부와 중앙은행은 사우디아라비아가 미국 국채를 얼마나 사들이는지 그 규모를 철저히 숨기기 위해 오직 사우디아라비아만을 위한 특별하고 비밀스러운 회계 시스템을 만들어냅니다. 일반적인 국가별 통계에서 사우디아라비아의 이름을 지워버리고 그들의 막대한 자금을 기타 국가라는 익명의 묶음 속에 교묘하게 숨겨버린 것입니다. 전 세계를 속인 이 엄청난 장부 조작의 비밀은 무려 40년이 훌쩍 지난 2016년이 되어서야 비로소 세상의 실체를 드러내게 됩니다. 미국 정부가 철저하게 감춰야만 했던 사막의 미략은 이렇게 완벽하게 작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첫 번째 도미노가 쓰러졌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미국의 진짜 목표는 단순히 사우디아라비아와 거래를 트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비밀스러운 파이프라인이 완성된 순간 미국은
전 세계의 모든 국가들을 눈에 보이지 않는 거대한 금융의 새장 속으로 몰아넣을 준비를 마친 상태였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라는 거대한 첫 번째 도미노가 무너지자 그 파급력은 눈 깜짝할 사이에 전 세계를 집어삼켰습니다. 중동 산유국들의 맹주였던 사우디아라비아가 오직 달러로만 석유를 팔겠다고 선언하자 다른 산유국들도 그 길을 따를 수밖에 없었습니다. 얼마 지나지 않아 지구상에서 거래되는 모든 원유의 가격표에는 달러라는 단 하나의 화폐 단위만이 새겨지게 되었습니다. 이것은 미국이 쳐놓은 완벽한 쥐덫의 문이 굳게 닫히는 순간이었습니다. 이제 석유가 한 방울도 나지 않는 나라들의 입장이 되어 보십시오. 한국, 일본, 그리고 유럽의 수많은 산업 국가들은 국가의 생존을 위해 공장의 기계를 돌리고 추운 겨울을 나기 위해 반드시 석유가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그 석유를 사기 위해 산유국에 자국의 화폐나 애써 모은 금괴를 내밀어도 모두 거절당하는 끔찍한 상황에 직면하게 된 것입니다. 원유를 얻으려면 오직 달러, 미국이 찍어낸 그 초록색 종이돈이 반드시 필요했습니다. 그렇다면 기름 한 방울 나지 않는 나라들이 대체 어떻게 그 엄청난 달러를 구할 수 있었을까요? 방법은 단 하나뿐이었습니다. 국민들이 피땀 흘려 일해 물건을 만들고 자동차를 조립하고 가전제품을 생산해서 그것을 미국에 가져다 파는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국가들은 오직 석유를 살 달러를 벌기 위해 필사적으로 미국 시장에 자국의 상품을 수출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시스템이 품고 있는 가장 잔혹하고도 소름 돋는 진실입니다. 미국은 더 이상 국부를 늘리기 위해 다른 나라들처럼 힘들게 공장을 돌리고 땀 흘려 일할 필요가 없어졌습니다. 그들은 그저 인쇄기를 돌려 달러라는 종이를 찍어내기만 하면 되었습니다. 전 세계가 그 종이 조각을 얻기 위해 자신들의 실질적인 노동력과 귀중한 자원을 기꺼이 미국에 갖다 바쳤기 때문입니다. 더욱 놀라운 사실은 이 완벽한 덫이 미국의 가장 큰 골칫거리였던 인플레이션마저 전 세계로 떠넘겨 버렸다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한 나라가 경제 능력 이상으로 돈을 무한정 찍어내면 돈의 가치가 떨어져 물가가 폭등하고 국가 경제가 무너져야 정상입니다. 하지만 미국은 예외였습니다. 그들이 아무리 많은 달러를 찍어내도 전 세계가 석유를 사기 위해 그 달러를 마른 스펀지처럼 빨아들였기 때문입니다. 미국의 물가 상승이라는 치명적인 독약은 전 세계로 희석되어 퍼져나갔고 다른 나라의 평범한 노동자들은 자신들도 모르는 사이에 미국의 빚을 대신 갚아주고 있었던 셈입니다. 결국 이 정교한 시스템 아래서 전 세계는 미국의 종이돈 가치를 보증하기 위해 쉬지 않고 10바퀴를 도는 거대한 실험실의 쥐가 되어버렸습니다. 황금을 잃고 파산 직전까지 몰렸던 늙고 병든 제국은 원유 대란이라는 최악의 위기를 지렛대 삼아 전 인류를 자신들의 화폐 시스템에 강제로 복속시키는 기적 같은 역전극을 완성했습니다. 이것은 총칼이나 영토의 크기로는 결코 설명할 수 없는 인류 역사상 가장 기형적이고도 완벽한 경제적 제국의 탄생이었습니다. 이토록 전무후무한 마치 신과도 같은 절대적인 특권을 손에 쥐게 된 미국. 그렇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만든 이 오만한 질서를 거스르고 감히 달러의 지위에 도전하려는 자들에게 과연 어떤 참혹한 대가를 치르게 했을까요? 1970년대 후반을 지나 1980년대로 접어들면서 사막의 맹렬한 모래바람 속에서 맺어진 그 은밀한 계약은 서서히 미국에게 상상을 초월하는 보이지 않는 배당금을 지급하기 시작했습니다. 세계의 모든 자본이 석유를 사기 위한 달러를 구하기 위해 그리고 넘쳐나는 그 달러를 다시 가장 안전한 피난처인 미국 국채에 묻어두기 위해 워싱턴과 월스트리트로 쉴 새 없이 밀려들었습니다. 불과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금태환 정지와 원유 대란이라는 쌍끌이 악재로 빈사 상태에 빠졌던 미국 경제는 이 막대한 금융의 혈액을 수혈받고 기적처럼 되살아났습니다. 아니, 이것은 단순한 상처의 회복을 넘어 인류 역사상 그 어떤 거대한 제국도 감히 누려보지 못한 전대미문의 물질적 풍요와 군사적 팽창의 시대로 진입하는 거대한 서막이었습니다. 당시 세계는 미국과 소련이라는 두 거대한 이념이
날카롭게 충돌하는 팽팽한 냉전의 한복판에 서 있었습니다. 이 체제 경쟁에서 소련은 국가를 유지하고 끝없는 군비 경쟁의 속도를 따라가기 위해 자국에 얼어붙은 척박한 땅을 파헤쳐 자원을 내다 팔거나 국민들의 고혈을 짜내어 무기를 만들어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바다 건너 미국은 완전히 다른 차원의 게임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땀 흘려 땅을 파거나 공장을 밤낮으로 돌릴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저 종이에 녹색 잉크를 발라 달러를 인쇄하기만 하면 전 세계의 부를 진공청소기처럼 끌어올 수 있었고, 그렇게 눈덩이처럼 모인 천문학적인 자본을 바탕으로 평시 역사상 최대 규모의 군사력 증강을 여유롭게 단행할 수 있었습니다. 첨단 스텔스 전투기가 하늘을 뒤덮고 거대한 핵추진 항공모함 전단이 5대양을 갈랐지만, 사실 미국이라는 초강대국을 굳건히 지탱하는 가장 무서운 무기는 강철로 만든 군함이나 우라늄이 아니었습니다. 전 세계 국가들의 지갑을 쥐고 흔드는 페트로달러라는 보이지 않는 촘촘한 금융 시스템이야말로 소련의 붉은 군대 전체를 압도하고도 남을 궁극의 비대칭 전력이었던 것입니다. 결국 길고 길었던 냉전의 최종적인 승패는 대륙간 탄도미사일의 개수나 정치적 이념의 우월함만으로 결정된 것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한쪽은 뼈를 깎는 육체적 노동과 극심한 자원 소모로 힘겹게 체제를 유지해야 했지만, 다른 한쪽은 전 세계가 대신 짊어지는 인플레이션의 고통과 마르지 않는 이자 수익으로 끝없는 자금을 화수분처럼 공급받았습니다. 이토록 절망적이고 거대한 자본의 격차는 결국 소련의 경제 기반을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질식시켰습니다. 총성 없는 기나긴 전쟁에서 미국이 단 하나뿐인 최종 승리자로 우뚝 설 수 있었던 그 짙은 그늘 이면에는 중동의 산유국들이 쉼없이 펌프질에 올린 원유와 끈끈하게 얽혀있는 달러의 견고한 사슬이 일리를 틀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바로 20세기 지정학이 우리에게 보여준 가장 기막히고도 소름 돋는 역설입니다. 1973년 길게 늘어선 미국의 주유소를 마비시키고 시민들을 끔찍한 절망과 분노의 구렁텅이로 몰아넣었던 원유대란은 사실 미국의 숨통을 끊어놓은 치명상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서서히 늙고 무너져가던 낡은 제국의 허물을 강제로 벗겨내고 전 세계를 자본에 보이지 않는 통제망 아래 두는 완전히 새로운 형태의 금융제국으로 재탄생시킨 가장 튼튼한 주춧돌이 되었습니다. 자신들을 파멸시킬 뻔했던 맹독을 흡수해 오히려 영원한 권력을 주는 불로초로 바꾸어버린 역사의 무자비하면서도 경이로운 지혜가 아닐 수 없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세상에 거저 주어지는 권력이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피를 흘리지 않고 영원토록 평화롭게 유지되는 제국 또한 역사상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전 세계의 부를 독식하는 이 달콤하고도 압도적인 특권을 한 번 맛본 이상 미국은 이 체제를 온전히 지키기 위해 그 어떤 끔찍한 대가라도 치를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만약 누군가가 이 완벽하고 아름다운 질서에 겁없이 돌을 던지려 한다면, 누군가가 달러가 아닌 다른 돈으로 석유를 사고 팔겠다는 불경한 상상을 조용히 현실로 옮기려 한다면 과연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절대적인 권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이고도 잔혹한 응징을 동반하기 마련입니다. 반세기 동안 굳건했던 페트로달러라는 성역을 감히 침범하려 했던 자들이 역사 속에서 마주해야만 했던 차갑고도 끔찍한 청구서의 내역은 과연 무엇이었을까요? 절대적인 권력은 필연적으로 절대적이고 잔혹한 수호를 요구합니다. 미국에게 페트로달러 체제는 단순한 경제정책이나 훌륭한 금융 시스템 정도가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미국이라는 거대한 제국의 심장을 뛰게 만드는 유일한 혈관이자 결코 타협할 수 없는 국가 안보의 핵심 그 자체였습니다. 만약 산유국이 원유를 팔면서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나 금을 받겠다고 선언한다면 그것은 단순히 환율에 영향을 미치는 경제적 손실을 넘어 미국 패권의 근간을 향해 핵미사일을 발사하는 것과 같은 치명적인 도발로 간주되었습니다. 우리는 지난 수십 년 동안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벌어진 끔찍한 전쟁과
경제 제재의 표면적인 이유들을 뉴스를 통해 수없이 들어왔습니다. 독재자의 억압, 대량 살상 무기의 위협, 혹은 민주주의와 인권의 수호라는 숭고하고도 거창한 명분들이 항상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하지만 역사의 장막을 한꺼풀 들춰내고 자본과 권력의 냉혹한 시선으로 그 사건들을 다시 바라보면 우연이라고 하기에는 너무나도 소름 돋는 하나의 공통된 패턴을 발견하게 됩니다. 2000년대 초반, 이라크의 최고 권력자 사담 후세인은 전 세계를 향해 매우 도발적인 폭탄 선언을 던졌습니다. 더 이상 제국주의의 상징인 달러로 이라크의 석유를 팔지 않고 유럽의 유로화로만 결제하겠다고 선언한 것입니다. 이라크는 세계에서 손꼽히는 막대한 석유 매장량을 가진 국가였습니다. 만약 이라크의 유로화 결제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고 다른 중동 국가들마저 그 선례를 따르기 시작한다면 달러의 견고한 성벽에는 걷잡을 수 없는 균열이 생길 것이 분명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몇 년 뒤 미국은 대량 살상 무기를 제거한다는 명분 아래 막강한 군사력을 동원하여 이라크를 침공했습니다. 수많은 사상자를 낸 이 참혹한 전쟁이 끝난 후 이라크의 대량 살상 무기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이 밝혀졌지만 역사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는 단 하나의 진실은 전쟁 직후 이라크의 모든 석유 수출 결제망이 다시 달러화로 완벽하게 복귀했다는 사실입니다. 이러한 뼈아픈 역사는 아프리카 대륙에서도 반복되었습니다. 리비아의 국가원수 무아마르 카다피는 아프리카 국가들을 하나로 묶어 달러와 유로의 지배에서 벗어나기 위해 금을 기반으로 한 단일 화폐, 즉 골드 디나르를 창설하려는 거대한 계획을 추진했습니다. 그는 아프리카의 방대한 석유와 천연자원을 오직 이 새로운 화폐로만 거래하자고 촉구했습니다. 그것은 달러의 지위에 대한 정면 도전이었습니다. 그 이후 리비아에 어떤 일이 벌어졌는지는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습니다. 서방의 군사 개입과 내부의 거센 혼란 속에서 정권은 비참하게 붕괴되었고 아프리카의 자립을 꿈꾸던 근본위제 화폐의 구상 역시 사막의 모래바람과 함께 영원히 사라져버렸습니다. 우리는 이 역사적 사건들을 섣부른 음모론으로만 치부해서는 안 됩니다. 지정학의 냉혹한 세계에서 초강대국이 내리는 전쟁과 평화의 결정은 언제나 국가의 핵심 이익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수많은 명분과 외교적 수사 아래에는 1974년 사우디아라비아 제다의 밀실에서 맺어졌던 그 낡은 종이 문서를 수호해야만 한다는 서늘하고도 절대적인 명제가 숨쉬고 있었습니다. 달러의 패권을 지키지 못한다면 미국은 전 세계의 인플레이션을 떠넘길 수 없게 되고 그것은 곧 제국 내부의 치명적인 경제적 타격으로 이어질 것임을 워싱턴의 수뇌부들은 뼛속 깊이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페트로달러 시스템의 균열을 시도하려는 자는 예외 없이 가혹한 청구서를 받아들여야만 했습니다. 군사적 타격, 무자비한 경제 제재, 혹은 철저한 외교적 고립 등 방식은 달랐지만 결과는 언제나 달러 체제의 수호라는 하나의 목적지로 귀결되었습니다. 반세기 동안 전 세계는 이 견고한 질서가 영원할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역사는 언제나 거대한 순환 속에서 전혀 예상치 못한 틈을 만들어냅니다. 만약 달러의 절대 지위에 도전하는 세력이 손쉽게 짓밟을 수 있는 작은 나라가 아니라 결코 물리적인 전쟁으로 굴복시킬 수 없는 거대한 체급의 강대국들이라면 이야기는 어떻게 달라질까요? 1974년 윌리엄 사이먼이 제다의 뜨거운 밀실에서 완성했던 그 거대하고 견고한 페트로달러의 성벽은 무려 반세기라는 긴 세월 동안 전 세계를 흔들림 없이 지배해왔습니다. 그 누구도 이 압도적인 달러의 지위에 감히 의문을 제기하지 못했고 미국의 허락 없이 석유를 거래하려는 시도는 언제나 참혹한 대가를 치러야만 했습니다. 하지만 영원한 제국은 없고 영원히 무너지지 않는 성벽도 없다는 역사의 냉혹한 진리는 21세기의 한복판에서 다시 한번 무겁게 증명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세계의 경제와 지정학적 지형도는 1970년대의 흑백 논리가 지배하던 냉전 시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거칠게 요동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 가장 충격적이고 뼈아픈 변화는 반세기 전 이 완벽한 시스템의 심장부를 함께 구축했던 핵심 파트너, 사우디아라비아의 싸늘한 태도 변화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오늘날의 중동은 더 이상 과거처럼 미국의 압도적인 군사적 보호에만 절대적으로 목을 매달던 나약한 국가들의 모임이 아닙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미국의 셰일가스 혁명으로 인해 미국과 원유 시장에서 치열하게 경쟁하는 미묘한 관계가 되어버렸고, 워싱턴의 눈치를 보지 않고 독자적인 외교 노선을 걷기 시작했습니다. 급기야 브릭스라는 거대한 신흥경제국 연합과 깊은 관계를 맺으며 중국과 막대한 양의 석유 거래를 할 때 미국 달러가 아닌 중국의 위안화로 결제하는 방안을 진지하게 논의하고 이미 부분적으로 실행에 옮기고 있습니다. 이것은 지정학의 관점에서 보면 단순히 무역 결제 수단 하나를 추가하거나 변경하는 가벼운 실무적 문제가 결코 아닙니다. 달러가 아닌 다른 화폐로도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자원인 석유를 마음껏 사고 팔 수 있다는 사실 자체가 반세기 동안 전 세계 국가들을 꼼짝 못하게 옥죄어왔던 거대한 금융의 쥐던 문이 서서히, 그러나 아주 확실하게 열리고 있음을 의미합니다. 중국과 러시아를 필두로 한 수많은 국가들이 미국의 감시와 제재망을 피해 자신들만의 통화로 자원을 거래하는 새로운 파이프라인을 조용히 구축하기 시작했습니다. 그와 동시에 전 세계의 중앙은행들은 달러의 미래를 불신하며 앞다투어 엄청난 양의 황금을 다시 사들여 금고를 채우고 있습니다. 1971년 닉슨 쇼크의 금태환 정지 선언 이후 역사의 뒤안길로 초라하게 사라진 줄만 알았던 낡은 황금이 달러의 패권이 흔들리는 틈을 타 다시 한번 권력의 무대 위로 화려하고도 묵직하게 귀환하고 있는 것입니다. 1973년 원유 대란이라는 최악의 경제적 위기와 절망의 꾀 속에서 기적처럼 탄생했던 페트로달러 체제는 이제 그 근본적인 위상을 위협하는 전혀 새로운 차원의 거대한 지진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습니다. 늙고 병든 패권국을 구원하고 무한한 권력을 안겨주었던 사막의 미략은 이제 그 길었던 수명을 다해가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하늘을 가르는 전투기나 도시를 파괴하는 미사일이 날아다니는 물리적인 전쟁보다 훨씬 더 거대하고 인류의 삶에 치명적인 영향을 미칠 화폐 전쟁과 자원 전쟁이 지금 이 순간에도 소리 없이, 그러나 맹렬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지금 달러 제국에 서서히 저무는 황혼을 목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역사가 늘 그래왔듯 초강대국 미국이 또 다른 기막힌 속임수와 잔혹한 덫을 준비하고 있는 것일까요? 반세기 전 세계 경제의 운명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 워싱턴에서 출발해 중동의 사막으로 비밀스럽게 날아갔던 윌리엄 사이먼의 그 고독한 비행기를 기억하십니까? 지금 21세기의 캄캄한 밤하늘 위로는 과연 누구의 비행기가 어떤 새로운 세계 질서를 은밀하게 설계하기 위해 국경을 넘나들며 날아가고 있을까요? 50년 동안 굳게 닫혀있던 권력의 거대한 금고가 다시 열리는 지금, 다음 세대를 지배할 절대 권력은 과연 누구의 손에 쥐어지게 될 것인지, 우리는 두려움과 경이로움이 교차하는 서늘한 눈으로 이 역사의 거대한 변곡점을 숨죽여 지켜보아야만 할 것입니다.